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그리고 부산시에 적을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대장정의 첫 유세를 가졌습니다. 즉 어제 극적으로 이 타결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유세인데요. 이 외형서부터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시각적 효과를 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옷 입은 것서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후드티를 똑같은 거를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요, 이 앞에서는 앞모습, 그러니까 이제 가슴의 앞모습은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이런 이 글자를 쫙 썼어요. 우선 빨간색 후드티입니다. 후드티. 그리고 뒤에다가는 뭐라고 써있냐면 셀카 모드가 편합니다, 이런 이 글자를 또 써서 붙였어요.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아이디어를 받아서 뭐라도 다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면서 선거 운동이 시작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을 내놨는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 밝힌 이 회의, 이 내용에서 밝힌 내용, 왜냐하면 유세에 들어가기 전에 선대위 회의를 부산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선 이준석 대표 전권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오후에는요, 북한 재개발 홍보관을 둘러본 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30대 당 대표와 제가 대선을 치르게 된 것이 후보로서 큰 행운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당대표 패싱 논란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결국은 이 대표 권한을 최대한도 존중하겠다라는 뜻을 확실하게 표명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준석 대표 제안으로 맞춰 입은 빨간색 후드티를 가리키면서 이 대표가 계획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면 뛰고 또 이런 복장을 하고 어디에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와 관련해서 김종인 박사께서 어쨌든 대선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본인의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 생각을 해보셨다고 했기 때문에 어제 결론을 내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제 이제 만찬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통화를 하고 결정을 전달받았다, 그러면서요,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계시던 분이 전화를 바꿔주셨다까지 그 이 경우를 자세히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수학 사유를 밝혔는지에 대한 이 언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다. 이번 대선의 특수성이라든지 대선을 어떤 방식으로 치러야 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이제 지난 20일 날 김병준 위원장하고 둘이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수락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 그래서 이제 거의 한 10여일 사실상 시간이 좀 지났죠.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대선의 특수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번 대선만큼 정권교체 욕구가, 우리 국민들의 욕구, 그리고 목표가 분명한 이런 선거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특수성 때문에 결국은 합류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지지율이 이렇게 이제 편차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런 걸 보고 조언도 해주시고 방향도 잡아주시고 있지만 저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전광판을 볼 시간이 없다. 그래서요, 이 당장의 지지율 변화, 이런 걸 가지고 일희일비하지는 않겠다. 예. 그래서 이미 경선 과정에서도요, 이 지지율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그 지지율 바뀌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미세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 윤석열 후보 이제 큰 틀에서의 정권 교체의 최종 목적지에 갈 때까지 이 말하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여론조사에 그야말로 그렇게까지 뭐라고 그럴까요, 민감한 반응을 하기보다는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해서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걸면, 그리고 이제는 김종인 위원장,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같이 이제 버스를 딱 올라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심적으로 확고히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래요, 6일날 이제 공식 출범을 하게 되는데 5일날 별도의 비전 발표회를 계획한 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산 방문이 갑작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5일 발표에 되어 있던 비전 발표회는 6일 출범 행사로 일어나기로 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직접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도 오늘 부산에서의 일정과 관련해서 또 이제 한마디 했어요. 자, 이준석 대표 뭐라고 했냐면, 어제 윤 후보님,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함께 당의 선거운동에 대한 큰 줄기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비 언론에서는 울산합의 울산 선언이라고까지 부르는 그런 원칙을 만들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정책 행보를 당의 선거 전략 중 가장 으뜸으로 꼽았다는 데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본인이 자신있게 2039의 팬덤을 바탕으로 해서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확신이 들어섰다. 이러기 때문에 2039, 지금 세대 포이론이잖아요. 이석 후보는 세대 포이론이고, 윤석열 후보는 빅플레이트, 큰 접시론이거든요. 그래서 세대 포이론을 끝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12년 대선 때 PK 지역 65% 가까이 지지율을 이끌어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이 같은 지지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30 세대의 지지 확보가 중요하다. 이 얘기는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좀 지금부터 좀 뭐라 그럴까,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준석 뭐 소환한다, 뭐 이준석 당대표 그만둬라, 많은 비판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한 칼에 덮기 위해서 2039 내가 챙길게, 믿어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북한 재개발 사업,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가덕 신공항 건설 등 지역 주요 이슈를 주도하겠다라는 의사도 분명하게 표명을 했고요. 침례 공공병원 설립과 같은 지역 밀착형 이슈에 대해서도 장 지도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역 민심이 이러한 이 공약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보살피고 챙겨나가고 있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도요, 비온 뒤에 이제 당이 더 단단해졌다. 대동단결해서 나라를 살리는데 이제 모두 준비가 다 갖춰졌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요, 뭐라 그럴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제가 준비했던 전투력을 차고 나왔다. 우리 후보가 제가 거리에 다닐 때마다 많은 젊은 세대가 후보와 사진 찍고 싶어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것을 목격했다. 파격적인 문구에 윤석열 후보님 옷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추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 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지난달 8일에도 의총에서 당선 중심의 선거운동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그동안에 뭐 문고리 3인방 얘기도 나오고 윤핵관 얘기도 나오고 캠프 중심이다, 당하고는 좀 떨어져서 복장행동을 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이런 비판을 한순간에 제어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가 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강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 지역 당협이 국민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세포조직의 역할을 강화해서 대선을 대비해야 한다. 각 당협에선 정치 신인 발탁에도 힘써 달라. 그래서요, 윤석열 후보도 이 정치 신인들을 선보여서 젊은 정당, 그리고 2030 세대의 어떤 지지, 적극적인 자발적 동참, 이런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수락했다라는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듯이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최종적으로 합류하기로 결정했느냐, 이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특수성 같은 거 있지 않았겠느냐, 많은 고심을 한 결과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요. 직접 이 뉴스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대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구상은 다 끝났다. 이거는 지금은 발표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대위 인선 더 이상 무리하고 싶지 않다. 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선대위 인선 무리하면 윤석열 후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까지 벼랑 끝 전략으로 이준석 대표하고 둘이서 인선 다 바꿔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지만, 김종인 위원장도 막판에 당신 내가 받아들이는 대신에 내가 한 인선은 건들지 마, 이런 일종의 파트가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대목을 여기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는데, 그때 선대위에 처음으로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대정신, 이 대선을 관통한 시대정신 머릿속에 다 짜여 있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지난번 선거 때까지만 해도 이제 경제민주화, 그 다음에 호남 껴안기, 이런 거 있잖아요. 과연 이번에는 또 무슨 이 구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뉴스일과의 인터뷰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총괄 선대위원장을 수락하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기자가 얘기를 꺼내니까 온갖 고민을 하다가 수락을 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은 윤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한 달째 되는 날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왜냐면 11월 5일 날 경선 후보로 최종 경선에서 이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달이거든요. 내일이면. 그렇다. 그러나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다 구상이 끝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한 달 마치 빈 세월로 보낸 것 같지만 나는 그 사이에 다 고민했어. 나는 이 정도로 준비가 철저히 있는 사람이고, 겉으로 이제 밀당을 통해서 말하자면 선대위가 움직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그만큼 뒤지는 것 같지만 너는 절대 그렇지 않아. 끝났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달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또 그래서 이제 선대위 인적 재구성 이거와 관련해서도요, 또 질문을 했어요. 후보 선출 후 한 달간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와 비판 지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선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꺼내니까 무리하게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기했던 김병준, 이 아웃시키고 김철, 또 김한철,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 이 사람도 그냥 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수정, 그냥 다 간다. 그리고 윤핵관, 이런 거 문제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윤석열 후보가 후보 입장에서 한 인사를 뒤집는다? 이러면은 표 다 날라가죠. 예, 윤석열, 그런 허접한 윤석열, 이런 비판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후보를 챙겨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이 정도는 당연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릇을 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인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다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권경혜 변호사, 금태섭 전 의원, 이런 사람들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질문을 했어요. 자, 왜냐면 이 사람 권경혜, 금태섭,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이제 안 들어온다. 그리고 또 김경률 회계사,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간에 이 사람들이 당 사람들과 마찰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한다. 상황을 좀 보고 자신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라. 말을 좀 아꼈어요. 여기서 강한 부인을 안 했어요. 이렇게 보면 상황이 좀 이 본인의 이 권경이라든가 금태섭 이런 사람들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그러니까 이 적대적이지만 않으면 좀 우호적인 여론이 좀 있다 하면 슬쩍 갖다 끼워 넣겠다, 이런 계산이라 마찬가지예요. 예. 이 얘기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빅플레이트, 즉 탈진보 인사들의 영입,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여론의 흐름을 봐가면서 이 사람들은 차분하게 천천히 영입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김종인발 중도 외연 확장의 실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심적으로는 권경의 금태섭을 포용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이준석과의 갈등 관계를 계기로 해서 지금 이제 안 가겠다, 이런 또 입장도 표명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안 가겠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희들 꼭 데려올 거야. 그러다가 못 데려올 거면 우스워지잖아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대선을 관통할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할 캐치프레이즈에 대한 구상을 끝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건 다 머릿속에 있다. 예, 그런 건 다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힌트를 줄 수는 없다.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힌트 줄 수 없죠. 지금 6일날 이제 처음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이거 다 주면 또 민주당이 금방 복사하죠. 민주당은 이 복사 선수들이잖아요. 거짓말 선수, 복사 선수. 그리고 6일날 선대위 공식 출범식부터 정식 출근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어요. 6일에 선대위 출범식이 있다고 하니 한번 들러볼 생각이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참석할 생각이다. 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얘기했을까요? 이미 본인은 한 달 전부터 캐치프레이즈, 어떤 구상으로 선거할 것인지 다 갖추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문에 한 달간 허송세월 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그렇게 중요성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장 야, 이렇게 중요한 거를 김종인 위원장 당신 때문에 한 달간 했는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한 달 동안 선대위는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다 일을 열심히 해왔다, 이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전권 체제가 이제 들어섰다고 봐요. 일부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전권 아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해석이기도 하거니와,
윤석열 후보가 똑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제가 누차이지만 윤석열 후보는요, 있는 그대로, 생각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지, 김정일이나 이준석 같이 짱구 돌리고 꼼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저는 전권을 줬다라고 확신을 갖냐면, 우선은 전권을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한 달간 말하자면 투쟁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왜? 전권은 후보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권을 주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뻑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전국을 도운 거 아닙니까? 무단 당무 이탈.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이미 눈으로 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정권 준다 해놓고 실제로 안 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알아서 그 역할을 윤석열 후보한테 넘기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이스하게 커버해 나가는 이런 작전을 쓸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과정에서 그 핀트가 살짝 어긋나면 이제 싸움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워낙 뒤었기 때문에 싸움이 나오더라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조정 능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김정일이든 윤석열이든 그리고 이준석이든 모두 조정 능력과 조정 능력의 조속한 이 발휘, 그리고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채널, 이거를 이번에 이제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전권을 줬다라고 생각하냐면, 윤석열 후보의 발표 입장문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김종인 박사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기구 장으로서 돼 있어요. 당원과 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을 통괄 조정하며, 엔드로 돼 있어요. 당무 전반 통괄 조정. 그 다음에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다. 통괄 조정하고요, 총괄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무하고 선거 임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권을 줬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저는 이러한 윤석열 후보의 워딩을 그대로 저는 믿고 싶다. 그리고 또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윤석열 후보도 이 국민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더 무겁게 지키고 싶어 할 것이고, 그래야만이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믿음을 갖고 열심히 뛸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이, 분위기가, 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윤과 그리고 김이 윈윈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 공간을 확보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고리가 뭐냐? 전권이에요. 그리고 또 왜 전권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느냐?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 조정과 관련해서요, 뭐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잘 이끌어 주실 거고, 엔드예요. 이것도 우리 모두가 도와드리고 지원할 것이다. 김병준 위원장도 김종인 위원장이 잘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래서요, 이 김종인 위원장을 말하자면 위원장의 이 총괄이니까 제일 높은 넘버원 탑이잖아요. 이 탑의 어떤 선거 전략, 지침, 방향, 이 정책, 이런 거를 최대한도 존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권을 충분히 저는 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가세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세현에서 이 조동연 사퇴 뒤에 또 신상털이에 나섰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세현이 이미 조동연 이 사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생활을 추가 폭로했습니다. 이 추가 폭로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또 적절하게 여러분께 말하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개인 조동연이를 공격하는 것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도 안 합니다. 그러나 공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된 사생활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자녀들 얼굴 신상관계 깐 거, 이거는 저는 가세현이 옳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 방송에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 추가 폭로를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조차도 이미 사퇴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민간인에게 선을 넘은 것 같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이 비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뭐냐? 가로세로 연구소가 왜 깎겠느냐? 다시는 두 번 다시 민주당이요, 이렇게 함량이 안 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이 말하자면 선대위 이 영입 인사들 더 이상 보이지 말라, 이런 하나의 경고조로다가 말하자면 가세현에서 추가 폭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굉장히 좋은 칼럼 하나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버드대 방문 교수로 가 있는 전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했던 윤영관 전 장관이요, 중앙일보 썬데이 칼럼을 실었는데, 이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큰 그림을 보는 국익 외교를 좀 해달라, 선거 후보들, 이런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잖아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익 우선이고 그 다음에 안보 최우선의 외교를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실용외교 틀을 갖춰야 된다. 이러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이슈가 있더라도 우리 정부가 또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이 정확히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윤영관 장관이 오늘 중앙일보에 쓴 칼럼에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3, 4분에 걸쳐서요. 제가 쭉 읽어드려야만이 제가 보기에는요. 이 논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 알맹이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이거야 너나 나나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지식을 축적한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치 외교, 국제정치의 어떤 논리적 흐름과 이 관점을 배운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한번 이 윤영관 교수의 서울대 교수였었어요.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하버드대 박문 교수로 지금 현재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 교수 자격으로 쓴 칼럼이에요.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선 캠페인이 한창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정책 논쟁들은 실종돼 버렸다. 언론 보도도 가십성 기사들로 꽉 차 있다. 걱정되는 마음에서 외교와 관련해 한두 가지 짚어본다. 무엇보다 지도자의 전략 마인드가 중요하다. 전략이란 쉽게 말해 가용한 자원을 갖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체계적 행동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가들은 달성하려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국력은 한정돼 있다. 그렇게 지도자가 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려는 프로다운 전략 마인드가 기묘하다. 세계 최강 대국들로만 둘러싸인 분단국 한국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감성적 요인이나 선제된 이념을 철저히 배제하고 냉철한 국익 계산에만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국민 여론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감성을 추종만 한다면 외교는 필요할 것이다. 이게 지금 추종하는 외교 누가 하려고 그래요? 전부 지금 이재명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외교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골퍼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때처럼 공은 엉뚱한 대로 날아갈 것이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 직후 국민들의 분노를 여과 없이 수용한 채 선악 관점이 강한 신보수주의 이념으로 외교에 접근해서 이라크와 아프간 수렁에 빠져든 것이 그 사례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의 씨앗은 그렇게 뿌려졌다. 1938년 9월 뮌헨 협정에서 히틀러에게 양보하고 돌아온 네빌 챔벌린을 영국 국민들은 평화의 사도라면서 열렬히 환영했다. 우리 국민들 인식 속에 보수는 친미 친일이요 진보는 친중 반일이라는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 나라 앞에 친 반의 형용사가 붙어 유통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아마 한국일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이 이득이냐를 따지지 않고 호불호의 원초적 감성이나 이념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무모한 일이다. 미중이 서로 강하게 부딪히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 감성적으로는 싫은 국가도 때로는 협력하고 좋은 국가에 대해서도 냉정해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 여론은 일본에 비우호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필요하다면 과거사 문제는 당당하되 충분히 전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와 안보 경제 협력을 분리해 접근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국익과 호혜성의 원칙 하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분명히 그어두고 때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나라 대접을 제대로 받는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맹국인 미국이라 해서 우리의 생존이 걸린 북핵 문제나 한반도 현안 처리 방식이 100% 정답이고 우리 이익에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경우 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설득 노력을 하고 때로는 불협 화음도 감수해야 한다. 국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따라 필요시 국민들을 설득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때 지도자는 탁월한 정치가로 역사에 남는다. 스테이츠먼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 지도자는 모든 양자 외교 관계들이 서로 어떻게 익혀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그 연결고리들이 만들어내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퍼즐 한 조각만이 아니라 그 조각들이 연결돼 이뤄내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어떤 그림을 만들어갈지 비전까지 가져야 된다. 그동안 양자 관계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점을 무시한 채 외교를 하다 뒤에 가서 부작용 수습하느라 동문서주할 때가 많았다. 예를 들어 2000년대에 유행했던 동맹이냐 민족이냐라고는 허구적 이분법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세계 10위권인데 19세기 말 독립운동하던 때의 저항적 민족주의 세계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냉전 이후 지난 30년간 남북관계가 잘 풀렸을 때는 한미협력이 잘 되었던 김대중 클린턴 대통령 때뿐이었다. 클린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을 밀어주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한미관계를 잘 가져가서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주어야 핵 문제도 남북관계도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맨 먼저요, 이 조동현 그야말로 상임선대위원장 아주 최고의 직책에 임명이 됐다가 사흘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 사퇴 파동
결국은 누구 핑계를 대는 줄 아세요? 언론 핑계를 대고 있어요. 언론 핑계. 가세연이 언론입니까? 지금요, 유튜브는요, 언론으로 취급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언론의 핑계를 대고 있는 이 민주당 측. 그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뻔뻔스럽냐? 사과는 일체 안 해요. 이재명이는 자기가 뭘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뭘로.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한 자리 주겠다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인생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본인이 전과 사범인 사람이 여권의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도 우리 국민들에는요, 정말 치욕적인 거예요. 어디 저 외국 사람들하고 나가서 우리 국내에서도 정말 전과 사범이 말이죠. 구급 공무원 되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구급 공무원이. 예. 그런데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되냐요. 그런데 지금 이 조동연의 경우에는요, 뻔뻔스럽다는 거하고 거짓말 했다는 것이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재명 하면서 이 뻔뻔스러운 이중적인 이 민낯, 이것이 우리 국민들을 필요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이가 책임지겠대. 뭘로 책임지겠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재명과 송영길의 그 뻔뻔함, 이게 표 다 날아가는 소리,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공약, 국민이 싫어하는 거 다 철회하잖아요. 국민이 싫어하는 이러한 이 거짓말,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과하라. 그런데 말이죠, 이거를 이 권경의 변호사, 뭐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뭐 선대위원장에 넣네 안 넣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권경이나 지금 누구죠,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 앞으로 응원 안 하겠다, 지지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논평의 흐름을 민주당 쪽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최근에.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진보와 보수 넓게 얘기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진보에 말하자면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이제 보수 쪽으로 방향을 전향한 사람들, 오히려 더 강보수인 사람들도 많아. 근데 진중권, 권경에 이런 사람은요, 많이 방향을 돌린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면 완전히 다시 원소속으로 바뀌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권경의 변호사가 조동연이를 지금 포용하는, 이제는 놓아두자 이렇게 했는데요. 놓아주자 안 놓아주자는 권경애가 놓아주자에서 놓아줄 게 아니라 우리 정서에 말하자면 맞는 조동연이의 입장문이 나오고, 그리고 송영길과 이재명 이 최고 책임자들이 사과하지 않는 한 그렇게 놓아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 권경애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이혼은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상처 굉장히 컸다 이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썼는데 이렇게까지 다시 사적 영역에서 나온 일을 가지고 이 공적인 영역에서 문제 제기하면 되겠느냐, 이런 논란을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경애 변호사도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서 권경애 변호사 나름대로 좋은 얘기 많이 하네.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이제 바뀌었구나 했는데요. 생각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공적 영역에서는 바뀌지 않을 때가 공인의 자격을 갖게 되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지금 권경애가 왔다 갔다 해. 예.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했던 발언, 권경애 변호사 다시 이 이중적 성격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우려한다. 뭐라고 했느냐? 조동연은 사퇴했다. 그가 국민에게 정했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몰변을 받고 내쳐졌다. 국민이 그를 내친 건 거짓말 때문일까? 그의 거짓말은 이미 사적 영역에서는 대가를 치렀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고 우의자로도 몰았다. 그것으로 남편을 속인 죄를 모두 탕감했다고 생각했다면 어리석다. 그러면서요, 이 국민에게 내쳐진 것은 겁도 없이 준비도 없이 가부장제에 도전한 때문이다. 이걸 몰랐냐? 공적 영역에 들어오는 바로 그 즉시 자신과 가족과 아이들이 어떤 취급을 당할지를 어리석었다. 뚫고 나갈 준비도 없이 맞서 싸울 의지도 없이 바로 주저앉을 거였으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믿고 그리 겁없이 우리 사회 가장 강관 질서인 가부장제에 머리를 혼자 치받고 피를 철철 흘리며 패턴 건가? 그는 즉시 항복했다. 이제 그만 놔주자.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이 한 추잡한 짓은 기억해두자. 강용석이 추잡한 짓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권경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추잡한 것이라는 역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농하다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조동연 문제를 여성 문제로 보는 것은 핀트가 틀렸다. 여성이다 남성이다 떠나서요, 이러한 고도의 공적 영역에 들어오면서 거짓말을 한 것을 문제를 삼는 것이지, 여성이 왜 혼외자를 가졌냐,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혼외자 가질 수 있죠. 왜 혼외자 가진 것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DNA까지 검사까지 가서 전 남편을 열받게 해갖고 이혼을 했느냐,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여성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부장제 질서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예.
아니 그럼 남편이 혼외자 데릴 거면 가능한 겁니까? 그 남편도 용인을 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이 권경의 변호사 굉장히 이거를 패밀리냐 엔티 패밀리냐를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가부장제냐 아니냐 보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조동현 문제를 여성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핀트가 틀렸다. 가부장제 질서를 정치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것도 완전히 권경의 변호사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혼외자 논란 최동욱을 낙마시킨 것, 정적을 죽일 가장 손쉬운 방법, 진짜 말 그대로의 내로남불, 황색 비방이다. 노. 근본이 잘못됐다. 이 권경의 변호사 이거 윤리교육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 아무리 공인이라도 공적 사안과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이 낱낱이 까발려져 공개재판 당하는 상황을 감수할 의무가 없으며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사생활은 침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우리 모두 타인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 쉬운 말을 전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서요. 본인이 민주당이나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다. 배우자를 속이는 혼외정사에 대해 여야 남녀 안 가리고 동일한 기준과 강도로 이러시는지를 자녀 사진까지 공개하며 낱낱이 뜯어 발겨서 한 인간의 전 인격을 이기고 득달같이 철퇴를 내려 주저앉히고 퇴출시키는 이런 잔인함이 다들 정치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거요. 저는 권경의 변호사 왜 이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냐면 이렇게 편향된 이중적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이 진보 좌파 인사들의 실체가 이 권경회를 통해서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실망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조 위원장과 가족에게는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달라. 이렇게 했지만요. 이렇게 했고 또 이 송영길 대표도 이 공직 후보자도 아니고 의원 출마자도 아닌데 10년 전 이혼한 사실을 갖고 가족과 개인사를 공격할 사안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달라. 국민들이 판단했잖아요. 이거 아니 된다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주말에 만나서 결정하겠다 했지만 어제 공식적으로 이 조 위원장 거듭 사퇴를 밝힘에 따라서 수용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관해서 이 고용진 수석 대변인 조 위원장의 인격살인적 공적 경고글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퇴를 해야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만 이 대목에서 저도요. 이 조동현 위원장의 자녀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인격 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예, 왜냐하면 어린 아이도요. 다 인격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 폭력이다라고 하는 이 고용진 수석 대변인의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 이거는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한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노웅래 의원은 과열된 인재 영입 과정에서 생긴 인사검증 실패다. 아무리 외부 영입이 중요하고 급하더라도 바늘허리에 쉽게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전재수도요. 인사 추천한 사람에게 일정하게 검증의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인재 영입에는 항상 기회와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당에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이 검증 후보 부응이 조금은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얼마나 치사한 사람이냐면요. 삼성경제연구소를 찾았어요. 바로 어제 찾았죠. 여기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좀 삼성 측에서 받아들여달라,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나왔고 거기에서 뭐까지 공고했냐면 내가 이재명 부회장에도 이미 다 이 얘기를 했다. 그러니 이재명 부회장한테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그러니까 문 닫아놓고 둘이서 압박했는데 이제 공론화 시켜갖고 이재명은 진보 좌파들이요. 이재명에게 압박을 가라. 예, 문자 폭탄 좀 보내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대기업에 말하자면 반재벌 정책, 반대기업 정책이 민주당의 특징이잖아요.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이면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삼성과 같은 세계적인 초기술격자 기업 5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다 죽일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왔어도 대기업을 계속 때리다가 일자리 창출이 정부 세금만 갖고 늘어나는 이 국민 속임수다. 이러니까 전부 삼성에 몇 번씩 달려갔잖아요. 총리 달려가, 그 다음에 산업부 장관 달려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남아 이재용 삼성 부회장 2번 찾아갔을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더니 이제 지금 이재명이는 후보된 상태에서 삼성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기본소득 해달라고. 근데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소득도 국민이 싫어하면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러한 이재명, 이게 과연 대통령 후보다운 발상이냐? 예. 그래서도 우리가 심판론을 제대로 좀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해가지고요. 뭐가 제일 후회스럽냐? 그러니까 이재선 자기 셋째 형님하고 화해하지 못한 거, 이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김혜경 씨가 2008년도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는 이혼을 요구했던 일화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2008년 선거에 나갈 때 김 씨가 도장 찍고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그때는 견뎠는데 당시 당에서 본인만 뗄 수 있는 배우자 전과 기록을 내라고 했고, 그래서 아내가 결국은 정치하지 말라고 안 떼주었다라는 비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김혜경 씨는 그 당시 그러면서 그 당시 일화를, 왜냐하면 김혜경 씨도 깜짝 이 프로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혜경 씨가 그러니까 웃으면서 제가 먼저 도장 찍고 여기 찍어라 라고 했는데도 안 찍고 이재명 후보가 버티더라. 그래서 선거 나가기만 하면 떨어지니까 도장 찍고 이제 뭐 선거 나가려면 나가라, 이렇게 밀어붙였다라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이재명 후보는 김 씨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처음부터 가족사 등을 다 보여줬고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프로포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쓴 일기장을 모아서 줬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거짓말하는 거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공개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예.